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을 놓고 오늘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육성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라고 공세에 나선 반면에 대통령실은 축하 전화에 응대한 걸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져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총선에서 자민 공명 연립 여당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국민민주당과의 부분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 국내 정세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우리 프로에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 씨 통화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 대통령실의 알림은 네. 경선 이후에 네.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는 싶으신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등식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를 분명히 못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 기억에 남을 아니요, 중요한 일이 그렇지 되는 않습니다. 겁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동안의 대통령실 대응이 전체적으로 국민께 진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에는 이제 정진석 실장이 조기현 부위원장님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대답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거짓말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의 뭐 해명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는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공개된 5월 9일 녹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해명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설명인데 그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지석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이 그 공개된 문자 메시지가 별게 아니다라는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전화는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건데. 글쎄요, 이 문자 메시지 그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공천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대통령 취임 전날이어서 단순하게 명태균이 축하 인사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지금 대통령실이 그때 해명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기억 정도에서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문제였을까요? 대통령이 육성의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 이걸 오늘 또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거짓 해명했다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이전에 해명에서 말씀하셨듯이 단정적으로 그 이후에 교류한 사실이 없다. 이랬으면 뭐 거짓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억에 의존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실관계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선명해서 여러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그 정진석 실장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알려줬다는 것은 경선 이후의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취임 전날에 이 전화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전화를 받고 립서비스성의 어떤 그 대응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천 얘기가 나간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취지인데 자 윤희석 대변님, 네. 명태균 씨는 녹음 파일이 전체 공개된 게 아니고 일부만 잘려서 공개된 거다 반박을 했습니다. 여당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야당은 안 튼 게 아직 많다 이러고 이제 또 예고를 했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 나온 그 녹취를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과 뒤에 명태균 씨의 발언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거기 끝에는 당에서 좀 말이 많다라는 말까지만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느낌은 들어요. 빠진 느낌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게 이어진 대화라고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들려서 녹취가 제대로 그게 제3자가 녹음한 거라 아마 음질이 안 좋아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직접적인 이 연결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어쨌든 그 17초 정도 되는 그 녹음 중에 네. 대통령님의 그 육성에 담긴 내용,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선명하고 직접적이어서 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공천에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립서비스든 뭐든 간에. 예. 자, 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럼 어쨌든 여당의 반박이랄까 대통령실의 반박. 이게 좀 궁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제가 오늘 운영이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봤는데 정진석 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로 소통하고 연락을 했는지부터 해서 최근에 막 공개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조짜리 이 그 녹취라는 부분만을 강조할 뿐이고 그래 전체 녹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아마 전체 녹취가 있거나 이 결부돼서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 파악하고 있고 앞뒤 전후 맥락에서 또 다른 어떤 이 통화라든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거나 명태균 뭐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명태균이 강혜경 씨하고 또 그 1시간 뒤에 통화한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결부시켜서 해석해 보면 이 내용이 단순하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뭐 이 하도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얘기하니까 그런 정도고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는데 그게 빠졌다는 취지는 그냥 변명을 위한 변명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인데 과연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오셨는데 납득할 수가 없고 이 해명 또한 또 다른 녹취가 있다면 아니면 이 앞뒤 정황에 부합하는 강혜경 씨의 진술에 여러 가지를 맞춰봤을 때 이 해명 가지고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 정도 병면밖에 안 되는 건다는 걸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에서 한 발언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던 그런 정당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켜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인과 경선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또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안 들린 부분이 기자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하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인수위법,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당선인의 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제되는 걸로 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위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형벌,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위원장이라든가 인수위원장, 위원, 거기 인수의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합니다. 그러면 인수위 자체도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으로 지위로 보는 거죠. 그럼 당선인도 거기에 해당한다? 당선인도 그렇게 해석되는 게 법률 해석상 맞다고 보여지고요. 문제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 구조인데 거기에도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해석을 넓게 해석하면 인수위법에 의해서 실제 인수위 직원들 위원장까지 공무원 의제되도록 한 조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관여에 대한 이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해석된 바가 없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수사해서 이 부분이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공무원 의제로 처리돼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처벌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확정적인 어떤 규정이 없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씀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법사위에 소속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법적 지위가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한 판단에 의거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법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적인 것 이외에 다른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추경호 원내대표 한 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다음 날 10일 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 이전에 했었던 발언을 공무원에 준해서 정치 중립 의무를 상정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윤희석 대변인께 한두 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답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가 많이 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도 뭐하니까 되게 신중한 모습이고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일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빨리 내놔라 이럴 상황은 좀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분은 뭘 알아야지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은 그런 이게 약간 소통의 문제랄까 그렇다면 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막 계속 의혹 제기에 앞서서 그냥 수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나올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 해소랄까요? 조금 더 뭐 국민들이 그래도 설명을 했구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뭔가 터질 때마다 해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네.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에 약간 공개된 그림이 다음에. 이렇게 갖춰진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야 예. 저희가 해명을 하더라도 더 적확하고 또 국민들께서 그래도 인정하실 만한 해명이 될 텐데 건건이 뉴스 따라가듯이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사안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 두 분 간의 네. 대화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통화를 엿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한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당에서 입장 정리하기도 어렵고 또 용산 한 세 사람 알 수도 있어요.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다 틀어주니까 예, 그럴 수 한 있죠. 서너 사람이 알 수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 관계를 아마 직접적으로 다 알지는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예,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자, 윤석 대변인님, 예. 지금 뭐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게 예, 되네요. 괜찮습니다. 하나 더 예. 여쭤보면 그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일단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당 일각에선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따지기 전에 이런 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대통령실 이쪽에서 좀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과라기보다는 입장 표명이 더 직접적인 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형식이 네.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정말 대통령 본인이 하시든 그건 이제 용산의 판단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화가 있었고 어떤 경위가 있었길래 취임식 전날에 이런 분하고 통화를 했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도의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현도 더 직접적이어야 하고 또 형식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형식을 갖춘 해명, 뭐 사과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포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신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 얘기 보면 앞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가 뒤쪽에 전반적인 법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게 그 어떤 그 최근에 녹취 파일에서 드러난 그 법률 위반 가능성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범법 정권이다. 예.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치와 공정을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치와 공정이 뭐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정권 초기부터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 그 양상으로서 그 비판을 했지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까지가 최근에 이렇게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국정 개입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무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 대통령과 결부돼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하셨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돼서 진행되는 논의들도 보면 뭐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참관단이든 연락관이든 군이 가면 파병인데 그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당연히 헌법상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고민되거나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법치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전에 뭐 시행령 통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치를 가장 강조했던 정권에서 법치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문제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면은 단순하게 이 어제 그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이 촉발이 됐을 뿐이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누적됐던 윤석열 정권의 법치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들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워딩입니다. 가장 법 잘 지킬 걸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 안 지키는 범법 정권이다. 법 생명은 공정성인데 공정성 완전 훼손됐다. 본인의 11월 재판하고 왜 오버랩이 되죠? 이게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말에 담긴 의미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어떤 뭐 녹취가 나와서 공격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형법에 의해서 4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분이 범법 행위를 운운하면서 저희를 뭐 범법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앞에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무기 제공한다,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아직. 그리고 살상무기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거 검토한 바 없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견하다 뭐 연락관 그 문제 얘기하시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전쟁 때 연락관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회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주장을 공부를 안 하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정권을 공격할 만한 소재가 있으니 때와 장소와 본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급하다. 그런 사정을 반영하는 거고 법치주의 무너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국회에 청문회 만들어서 모의 재판하고 판사 겁박하고 검사 뭐 탄핵은 제가 뭐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실지 이재명 대표 여기 계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모시면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이제 계속 운영위원회 얘기예요. 근데 동행명령장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난달 26일이죠. 김 여사를 증인 채택했는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했고요. 자, 윤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이제 뭐 증인 채택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이게 운영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불만을 국감 내내 이제 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뭐 여소야대도 있었고 여대 야소도 있었고 한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증인 신청을 무도하게 막 밀어붙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5년 가까이 과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점점 국회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극적으로 물리적으로 연출하면서 압박을 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식의 정치는 현대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적어도 한 20, 30년 전에 끝났어야 할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질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더 이상 170석 넘는 그런 많은 의석 갖고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니까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철 안 될 일도 약간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근데 좀 강성 지지층이나 우리 지지층만 보고 가면 된다는 자신감? 뭐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네. 현 정부와 22대 국회 상황이 만들어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정부만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고
헌정사 최초로 아마 시정연설도 지금 안 오실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가 무조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 인식이 이러니까 국회에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하고 하든 뭐라고 하든 국회가 채택한 증인들 출석 요구서도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출석 안 합니다. 뭐 그 중에 무리하게 채택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증인이 있다는 비판 뭐까지 수용하더라도 중요한 증인들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혹의 당사자인 21g 대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피합니다. 이런 분들 국회 불러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 불출석 사유서도 안 돼. 국회를 그냥 기업의 대표고 관저 이전 관련해서 불법이 있다는 건 감사 결과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대통령실의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증인 채택해서 확인할 게 있었기 때문에 채택한 건데 안 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합니다. 그런 일반 사기업 대표자가 대통령실만 믿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도 이게 무리한 증인 채택이고 무리한 동행 명령이라만 비판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관행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지지층만 보고 이런 행위를 하면 그냥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 일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야당 뭐 하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정권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보이고 민주당이 좀 수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증인들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나마도 이렇게 국회 권위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실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 자, 의석을 윤희석 갖고 민주당이 그 말씀하세요. 의석을 갖고 밖으로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밖에 나와서 뭐 내일도 장외 집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건 배지 떼고 하세요. 장외 집회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선을 왜 합니까? 국회의원을 왜 뽑아요? 국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국론을 모아서 뭔가 결정해라. 법을 제정하고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동행명령장 집행이 안 된다면 정치적으로 국회 안에서도 풀어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5년 가까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청문회 한번 보세요. 거기 증인 한번 나가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영혼이 털릴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런 무리한 운영을 했던 것을 민주당에서 반성을 해야지 국회라고 하면서 국회 지금 민주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국회 권위가 무시됐다? 민주당 과반이 무시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증인 나와야 될 사람들도 물론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닌데 나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그 증인들 뭐 대표적으로 아까 그 관저 이전 관련된 그 21감 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분들이 국회의 그런 일방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게 그게 두려워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실관계 지금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날까봐 의도적으로 핵심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방적인 국회 문화를 만든 민주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관련돼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불출석이고 또 동행명령장 송달 회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추가 폭로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뭐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는 거는 뭔가 더 가지고 있다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안 유지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를 검토를 해서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제 공개된 그 대통령 육성 녹취록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정보가 지금 아직은 좀 빈약하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마 일요일 날 뭔가를 또 뭐 공개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정도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길 정체 극심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데요.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동호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 지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오산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또 충청권에서는 천안 일대 정체고요. 이후 칠곡 휴게소 1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뒤로 외관부터 밀려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팔곡터널과 광명역 지나기도 어렵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예천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2차로에서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서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후 가산에서 다부터널까지 밀리고요. 대동요금소부터 쭉 정체인데요.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압수수색 당했는데, 근데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차라리 특검이 낫다. 명 씨는 또 찝찝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면 된다. 진짜 왜 특검이 더 낫냐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네. 내심 기대했던 건 대통령실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허언이나 과장, 대통령실 표현대로 사기꾼의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라 실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에 가까울 거라는 개연성 있는 제보들, 내용들, 또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명태균 씨로서는 이제 더 이상 믿을 만한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이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됐다고 하면 본인이 얼마만큼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을 믿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본인이 폭로할 수 있는 내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적절히 해줄 거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제보자가 돼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일에 유리한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봅니다. 윤석 대변인, 네. 왜 특검이 차라리 낫다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분이 정체가 불명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고, 또 잘 보시면은 과시욕에 매몰된 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본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특검 정도 해줘야 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수사받을 기관을 아예 그냥 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발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의 발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은 그래도 국가에서 형벌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국회에서까지 야당에서까지 이 사람 말대로 특검 가자 이런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기록한 거, 다시 말해서 20%가 깨진 건 취임 후 3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최근에 거의 뭐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마다 또 그 의뢰한 그 언론사나 다른 기관마다 평가가 계속 취임 후 최저치가 나오고 있었지만 추세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20%에서 10%대로 떨어지는 건 상징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갤럽 지난주였나 20% 나왔을 때 1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어떤 뭐 평론가는 뚝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죠.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정지석 실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그런 육성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적절하다거나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해서 지지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20%도 과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심 지지층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역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뭐 붕괴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도 회복될까 말까 한데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반전의 어떤 의지도 방식도 계획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질문을 2개 드릴게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TK 지역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8%포인트 빠져서 18%. 평균인 19%보다 더 낮아요. TK 지역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조기현 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와 이거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 이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18%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죠. 보수 본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특히나 20%대에서 18%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2, 3%뭐 빠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반등할 여지가 없다 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윤 대통령 부정평가 또는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잡은 것이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 또 용산이 여러 접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의 해결이 지지율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5년 임기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중간에 무슨 뭐 투표를 통해서 소환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없어요. 5년 가는 겁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단계는 민주당조차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중간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 정권이 끝난다거나 어떤 비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정권의 출범을 기대하면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 체계에 대한 저는 도전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는 어쨌든 정권이 5년 가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기본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은 그것이 정권이 5년 가는 게 흔들릴 정도의 물론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실망시킨 부분은 많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지율이 낮다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 낮은 지지율은 적어도 이 정권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노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국민께서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마지막 기회가였다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었죠. 그때 요구가 사실은 뭐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변의 어떤 뭐 그 비선 내지 비선은 아니죠. 어떤 공식 라인이니까 인적 쇄신하라.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공개 활동 자제하고 중단해라. 그리고 제기된 의혹
해소해라. 이거 뭐 한동훈 대표가 말씀을 해서 그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이 만나셨지만 그때 보였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전혀 아무런 의지나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조사에 반영이 됐다.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그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의 육성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다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29일, 31일 조사였고 마지막 날만 살짝 걸쳤다면서요. 살짝 걸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오늘 대통령실 정시석 비서실장이나 그 비서진들이 국회 출석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역으로 좀 이렇게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시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면 그래도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가지를 100%다 수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지금 또 이 녹취 파일이 풀려서 논의가 좀 분산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서 대통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뭐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조치가 있게 되면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아마 부인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갤럽 조사 보면 이제 국정 지지도는 그렇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나란히 2%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 팩트 같지는 않지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같이 떨어진 건 아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데 거기로 민주당 지지도가 또 오르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 다음 어떤 수권 세력의 지지율로 바로 반영되는 그 상황이나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선거가 뭐 근접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낮은 것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가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시기나 시점 그 정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뭐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관련된 준비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불안전, 뭐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권 세력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당 지지율은 뭐 대통령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디커플링 됐다, 커플링 됐다 뭐 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오늘 국면에서는 사실 어떤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도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양당이 똑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같이 올랐다, 뭐 올라서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보수층이 무너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반성의 어떤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봐요. 여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대단한 뭔가 호기로 생각하고 정치 공세를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전략상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커플링 디커플링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 2년 반 이상 남아 있고 2년 이상 남아 있고 아직 임기 반도 안 돌아온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하시는 민주당의 상황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 2차 회담이 이거 이러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얘기 들리고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여당 쪽이 적극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가 즉시 받는 네. 방식으로 해서 곧 될 것 같이 봤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뭐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시점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네네.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이게 대통령과의 그 면담을 앞두고 이 카드를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 사안들이 큰 사안들이 그렇죠. 터졌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중요한 사안에서 입장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지금 입장 발표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 한들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민생 얘기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그러면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제기된 이 현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대통령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문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3대 요구안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풀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얘기를 꺼내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대표회담도 그렇고 특별감찰관제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묻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담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회담하자고 한 그날 당일에 바로 답을 드렸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오해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어요. 예. 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2차 회담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 양측 간의 소통이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만나시는 거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질문은 대북 규탄 공동 결의안 문제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 공동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낸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제 일종의 표류 중이고 민주당은 최근 독자 결의안 발의한 상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여야가 각각 낸 규탄 결의안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낸 결의안은 이번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결국 이 선을 넘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죠. 뭐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나토와 협력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오물풍선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둥,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뭐 강화하고 뭐 살상무기까지 보내면 한반도 긴장이 더 강화된다. 한반도 안보가 위협된다.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북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방의 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미국 외에 다른 서방 국가로부터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더 방점을 두자. 저희의 생각은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그게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북한 규탄 결의안은 북한 규탄만 넣고 쌈박하게 그 다음에 정부를 비판, 정부 뭐 참관단을 왜 뭐 동의 없이 보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따로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선명한 어떤 경고나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규탄 결의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뭐 윤석 대변인 말씀대로 선을 넘었죠.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비판 입장 민주당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북한군의 파병을 계기로 해서 그 안보 불안이 우리나라로 어떤 안보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세부 내용 중에 그래서 뭐 오물풍선 문제라든가 대북 전단 이렇게 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좀 배척하고 우리의 어떤 안보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 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를 가지고 뭐 국회가 공동결의안 채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뭐 조율해서 북한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1분 이내로 남아서 제가 질문 드리면 딱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을 뭐 그렇게까지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예.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렇죠. 한다. 예, 뭐 법원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인 것도 맞지만 그걸 생중계를 통해서 지금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전 법원도 그런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생중계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중계가 된다면 민주당 원안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져갈 게 많을 텐데 굳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용준이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5성급 호텔의 조리장을 꿈꾸며 요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용준이 앞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요. 범낭지령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용준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코팅 역할을 하는 범낭질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때문에 음식물이 치아에 닿으면 무척 시리고 쉽게 부러지거나 금세 썩어버리곤 하는데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용준이의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아기처럼 작은 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어본 적이 없는 용준이. 용준이가 밝은 미소와 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를 향하고 있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도 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구름은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도와 강원 남부 내륙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0에서 150mm,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250mm가 넘겠고 남해안은 8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에서 30mm,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 전북은 내일 새벽에, 그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23도, 광주 24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공천 개입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대통령실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등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새로운 화성 19형으로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집권 자민당의 총선 참패로 일본 전국이 오리무중 짙은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차기 총리 선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파병과 잇단 도발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일본의 차기 정권이 어떻게 창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일본 국내 정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원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이번 중요한 선거 결과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이제 참패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과반 확보에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과반수가 233석이고요. 그런데 이번 열림여당은 선거에서 참패해서 정전에 279석에서 215석을 얻게 됐습니다. 네. 내역을 보면은 이제 자민당이 247석이었다가 56석을 상실해서 191석이 됐고요. 네네. 공명당이 32석이었다가 8석을 잃어서 24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15석에 그쳤기 때문에 그 과반수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성적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립여당의 참패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말씀해 주셨고요. 민심이 집권 자민당에게 이제 등을 돌린 이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뭐니 해도 이번 그 자민당의 참패는요. 네. 그 자민당 내 파벌 비자금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네. 의원들이 그 파벌로 들어온 정치 자금을 개인의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민심이 완전히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민당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요인은 자민당의 비자금 파동에 화난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일본도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또 인플레가 심해져서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자민당 집권 자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 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부패 스캔들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화났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 와중에 뭐 그 부패 스캔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막 출마를 하고 이래서 더 화난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시다 신 총리가 12명을 공천에서 배제를 했고, 네네. 또 34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 징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이름을 갈아서 정당의 이름을 갈아서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종의 그 징계 조치를 국민들이 내렸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민당의 참패와도 연결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이런 가운데 차기 일본 총리 지명하는 특별국회가 열흘 뒤인 11일에 개최됩니다. 원내 과반 정당 없는 상황에서 이합 집산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현지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 재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총선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은 여당보다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네. 야당이 하나의 바스켓을 만들어서 전부 다 표를 넣으면은 과반수를 넘어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야당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굉장히 이념과 정책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어느 한 후보에게 과반수 이상의 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총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과반수 넘는 후보가 안 나올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에 상위 1, 2위를 놓고 네. 투표를 해서 단순 다수를 얻은 그런 후보가 총리가 되게 되는데 자민당은 여전히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제1당입니다. 네. 적어도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연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이 만약에 단합을 해서 한 후보, 지금 제1야당 후보에게 표를 넣어주면은 네. 결과는 바뀔 텐데 그 가능성 낮아요. 지금 야당들이 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일본 총리 산출 방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경우에 지난번에 자민당 내부 경선 통해서 총리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중의원이 본회의 열고 여야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왜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이시바 총리가 그 자민당 총재에 당선될 때의 국회와 네. 지금의 국회가 달라진 거죠. 네네. 다시 말해서 10월 27일 중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중의원 선거 이전에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대표가 곧 총리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를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제 의회에서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 의회에 와서 이거 이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이번 선거 결과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고 그 네. 국회의 의석수대로 의석수를 반영한 새 총리를 뽑는 과정이 네네.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새 중의원을 소집해서 이 총리를 뽑게 되면은 이시바 총리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 선거 전 같으면은 자민당 의원이 적어도 전부 다 이시바 총재를 밀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 총리가 되는 구도였지만 지금은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 장담할 수는 없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시바 총리 만약에 다시 선출된다 해도 어쨌든 그 체제가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이제 집권 형태인데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이 전국을 이끄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당의 의원 수가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 한 축을 끌어들여서 연립 여당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야당 제1당을 축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 두 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시바 정부 하에서 야당의 그 협조를 얻어서 중요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해나가는 방식이고 이걸 우리가 좀 부분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의 뭐 연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데, 그죠? 예. 기본적으로 연정은 이제 야당의 한 정당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고정적인 여당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지금 야당도 자민당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정책 연합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민당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어느 야당도 자민당하고 손을 잡아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참여연 선거가 내년 여름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패로 더럽혀진 손하고는 손을 못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협력을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분 연합을 통해서 당분간 전국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부분 연합, 느슨한 형태의 어떤 정책 연합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수님,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것 자체가 일본 정치권 안팎에 이제 변화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총선 참패라는 게 이제 최근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시바 체제의 자민당은 예전과 다른 모습 이제 강조하면서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요. 또 조기 총선 통해서 민심을 확인하려 했던 거 이것도 조금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시다 총리라는 분은 원래 개인적으로는 자민당에 물론 그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따라서 이 이시바를 지지한 세력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총리를 맡게 된 겁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말하자면 지금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에 자민당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류가 아니었던 이시바 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일종의 의사 정권 교체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신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지 세력도 미미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리더십을 확립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총선을 통해서 민심 신뢰를 얻은 다음에 강력한 말하자면은 정권의 구심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조기에 치렀습니다만은 선거 결과가 오히려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시바 총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참패하게 된 거는 그 충분히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되기 이전에 약속했던 사항들, 예컨대 총재 선거의 공약 같은 것들을 총리에 그 취임하고 나서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들면은 조기 총선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전을 통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청산을 한 다음에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민당에서는 아마 더 시간을 끌었다가 나중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또 패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이시바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 의견을 따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역시 총리가 되더니 이시바도 별 볼 일 없구나. 이시바의 그러니까 자민당의 구주류파들하고 다른 게 없구나라고 하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아까 저희가 이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 얘기했는데 차기 총리 투표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4명이 자민당에 복당한 걸 두고 이제 여론이 엄청 싸늘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시바 총리 재지명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시바 총리로서는 국회에서의 총리 지명 선거도 있고 또 앞으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면은 지금 여당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소위 비자금 의원들 무소속으로 나가서 승리했지만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여서 머릿수 늘려야 되겠는데 국민 여론은 아주 싸늘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영입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 비자금 의원들 영입함으로써 자민당의 이 비자금 문제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미적지근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게 되면 다음 또 참의원 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배를 드는 그런 심정으로 의원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호 세력을 또 안 모을 수도 없고 되게 딜레마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이제 당내 주도권 경쟁도 여전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실제 자민당 유력 정치인 아소다로 전 총리의 경우에 지난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다카이치 경제상에게 이시바 총리 수명 1년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준비하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종의 뭐 분열이라 그럴까요? 불협화음이 가뜩이나 취약한 지지 기반을 더 위험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시바 총리의 얼굴로 치른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론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 제 생각으로는 내년 예산안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내년 봄부터 이제 참의원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데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어쩌면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자민당에서 조기 총재 선거를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전에 총재를 다시 뽑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열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고 이제 자민당이 아닌 야권 연대가 딱히 지금 대안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이 대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지난 중의원 선거 치를 때에도 야당은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40여 석 정도를 단일 후보를 내고 나머지는 다 분열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분열 선거를 치른 와중에서도 일본도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민심이 자민당으로부터 이반됐다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된 야당의 상황은 야당이 하나로 되는 길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각 야당이 지금 이념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권을 인수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관측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본의 차기 정권 창출 과정에서 이제 보여주는 난맥상이 외교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정권 기반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교도 어렵다고 털어놨다고 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도 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 대외 정책 추진이 지금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지지 기반이 약할 경우 소위 외교가 아무래도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론은 맞습니다. 특히 이 연말로 가면서
다자회담이 많죠. 네네. APEC도 있고 G20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다자 모임이 그 총리 수뇌부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네네. 과연 이렇게 국내 정국이 불안한 속에서 일본의 총리가 가서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외무성의 걱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정치 일정 신경 쓰다 보면은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일본 언론들은 반면에 또 이시바 총리 재선출이 이제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제 관측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일본의 정상 외교 일정 조율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또 내놓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이 뭐 상반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양쪽의 보도를 다 내고 있는데 실제로 양쪽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 우려를 하면서도 뭐 일정을 치러야 되는 게 또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이제 일본 총리가 지명되게 되면은 바로 아마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하고도 지금 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월, 12월로 가면서 다자회담이 여기저기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일본의 총리가 대외적으로 대표로서 지금 외교 활동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아마 그런 활동에 주력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정치 상황은 복잡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어제 북한이 발사한 ICBM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다. 라면서 강력한 후속 대응책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일 세 나라가 보여왔던 강경 대응 방침 계속 이제 천명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 전국의 혼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라든지 또 한일 간 최근 그 논의되고 있는 안보 협력 이런 거에는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 한미일 안보 공조 내지 협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 변수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씨가 당선될 경우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본발 안보 협력의 교란은 적어도 당분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총리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 드릴게요.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취임 직후에 50% 안팎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대폭 하락했어요. 물론 우리가 부패 스캔들 뭐 이런 부패 스캔들이 여기서 발생한 건 아니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못 했다는데 기간도 짧았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떨어진 이유 뭘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스캔들, 비자금 스캔들이 워낙 대형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발본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멈칫멈칫하면서 일부 개혁을 함과 동시에 또 그 자민당이 개혁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 또 선거에서 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로 일부 공천도 주고 또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자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 자금도 좀 대주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민심이 그야말로 더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맞았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시바 씨가 또 총리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말바꾸기를 한 측면도 있어서 지지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각제를 택한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국정 지지도에 더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본 정치에서 위험 수위를 뜻하는 국정 지지율 수치 이런 것 좀 있습니까? 네, 보통 20%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20% 이하가 되면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항상 선거가 뭐 일본 의원 내각제 하에서 더군다나 일본은 참의원, 중의원 있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대형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 보면은 각 정당의 대표가 맞으면 얼굴이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 총리 밑에서 저 대표 밑에서 선거를 치렀다가는 나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로 지지율 내각 지지율이 20% 미만이 되게 되면은 끌어내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재밌는 것은
소위 아홉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 뭡니까? 이 전에 관방장관을 지냈던 국회의원의 이름을 따서 아홉기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내각 지지율 플러스 자민당 지지율을 합해서 50% 미만이 되면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민당 지지율이 30% 미만이거나 30% 전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각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아홉기 법칙에 따르면은 두 개 지지율을 합해도 50%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총리를 갈아쳐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래도 이시바 총리가 좀 뭐라 그럴까 비주류여서 기대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맥상에도 총리에 다시 선출되면 일본 정치 체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거기 개선 시도에 나선다면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댈 거라고 보세요?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네. 한 15년 동안 자민당이 늘 과반수를 압도하는 의석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는 건 자민당 당내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과반수를 잃었기 때문에 결국 야당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과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중요 정책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당 체제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제 자민당 우월정당 체제였습니다. 일당 지배 체제였던 것이죠. 네. 이 일당 지배 체제가 좀 유연한 느슨한 다당제로 옮겨가는 그런 시프트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 얼마나 대화 타협을 통한 정치가 가능할지 하는 문제가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은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KBS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단독 인터뷰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일단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였다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교전은 곧 현실화가 될 것이고요. 시기도 며칠 내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3,000명은요, 곧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이 특수부대이고 여기에 추가로 공병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북러가 협상 중인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교전 중에 북한군 포로가 붙잡힐 경우에는요, 전쟁 포로로 돼야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고도 못 박았고요. 북한 군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의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이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북한군에 의한 자국민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ICC 제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 이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종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중요하지만 도네츠크 등 영토를 되찾는 문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
하는 징후 포착했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에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 후에 치열한 교전이 진행 중인 곳이고요. 북한군 투입이 며칠 안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미국 정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장관은요,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병과 무인기 작전 등을 훈련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 군사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그러면서 이 북한군 투입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란 영상 이 우크라이나 측 SNS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송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첫 교전 벌였다 뭐 전사자 나왔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진위도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여러 SNS를 통한 심리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의 히르키우 소식을 주로 전해온 한 텔레그램 채널에 이 지역에 투입됐던 북한군이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 추정 남성의 어떤 주장을 담은 건데요. 러시아군이 저희가 방호시설들에만 있을 것이다. 급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전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북한 군인들을 속여서 현장으로 데려왔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은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존 화성 18형이 아닌 새로운 화성 19형이다. 그리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어제 오전에 북한이 발사했던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신형 화성 19형이라고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자, 북한의 주장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최종 완결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전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요, 딸 주혜와 함께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는데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군은요, 요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정상각도 발사나 다른 테스트를 마쳐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 대미 압박,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에게 밀려서 입찰에서 떨어진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1심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과 최종 계약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입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정들을 했는데요. 네. 대부분 기각됐고 일부는 각하됐다라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설명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장은요, 우리 한수원이 기본적인 공공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이 두 회사가 해당 이의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한수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두 회사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체코 당국은요, 이런 조치가 접선이의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절차고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들이 모두 끝나야만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절차상 필요한 것일 뿐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전 최종 수주 계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9월에 페트로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기각 결정으로 팀 코리아와 체코 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협상 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일단 이번 달에 셋째 주에 2주간의 일정으로 체코에 원전 사업 발주처 관련 관계자들 한 60여 명 정도가 입국을 합니다. 한수원과 함께 이 봉계약과 관련된 세부 조건 협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내에서 운영 건설 중인 원전도 시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 이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하고 여기가 프랑스 전력공사가 되게 보냈었나 봐요. 다음 소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18개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 구조로 이제 전환을 한다네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10개 상급 종합병원이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2차 참여 기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당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또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입니다. 복지부는요, 이제 이로써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40%인 18개 기관이 구조 전환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요 참여 병원은요, 중증, 응급, 이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또 경증 환자의 진료를 줄인 만큼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앞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8곳이 1차로 이 구조전환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됐고요. 이 구조전환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 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 공급 체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병원들이 1,800개 넘는 일반 병상을 이제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일반 진료를 줄이기 때문에요. 병상 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 본원 요게 한 총 1,803개 병상이 있는데 요게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원을 위한 병상 수가 줄어들면은요. 외래 진료 환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범 사업 자체가요. 일반 병상을 축소하는 대신에 외곽의 중환자실 병상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상급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Se você disser que eu desafino amor, saiba que isto em mim provoca imensa dor. 매주 다양한 문학의 인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가 여성 국극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여성 명창 배우가 함께 만드는 국악연극 여성 국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국극 3세대 배우이자 여성 국극 제작소 대표 박수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여성국극 하고 있는 여성국극 제작소 대표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짧게 얘기하시네. 여기 할당된 시간이 있는데 저 가슴이 그냥 툭 떨어지네. 이게 너무 짧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이제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성 국극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 국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창극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면 판소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창극은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성국극은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 창극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역할을 나눠서 부르고 안일이를 연극처럼 하는 거 정도가 이제 창극의 시초였고요. 예, 예. 근데 여성국극은 처음부터 대본을 쓰고 극작가가 예. 그리고 그 대본에 맞는 배역들을 캐스팅하고 거기에 맞는 의상을 만들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연극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여성국극의 특징은 판소리는 사실 한자도 많고 네. 어려운 문헌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려운 예. 말들이.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듣고 즐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국극은 처음부터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창작물로 만들어진 장르다 보니까 네. 노래를 하더라도 좀 알아듣기 쉬운 대사들로 좀 더 많이 와닿게 그쵸. 일반인들한테. 일반 남녀노소 아이 5살짜리 어린이부터 80세 평생 농사만 지었던 분들도 네.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르가 여성국극이죠. 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판소리 같은 건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그 전문성도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여성국극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네, 특히나 대사를. 가사, 대사 이런 것들을. 네. 자, 그렇다면 배우들이 이제 그 모두 여성이면 여성 배우들이 남성 역할까지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여성들만 무대에 서게 된 걸까요? 애당초부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네. 저도 여성국극을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했던 건 아니고 스승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국극을 접하게 됐고 저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가 반영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악을 한때는 여성들이 아예 국악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아, 그랬나요? 여성 소리꾼은 아예 없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여성 소리꾼도 생겼고,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여성들이 더 많은 이제 예인들이 생겨났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여성 예인들을 다 그냥 좀 그러니까 기생 좀 이렇게 좀 천대했어요. 예, 천시하는. 네, 예, 천대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한 기생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예인들이 얼마나 또 억울했겠어요. 우리가 국악인들 중에 여성도 훨씬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네. 항상 이렇게 소모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제 소리꾼 중에 박록주 선생님께서 네. 직접 우리 여성들만의 공연 예술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서 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여성만의 장르라고 하면 이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1940년대, 50년대 네. 왜 이런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클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전쟁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전쟁 때는 일단 남성들이 또 많이 전쟁으로 가고 여성들이 좀 생활권을 좀 잡게 되는 문화가 생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돈도 좀 벌게 되고 좀 그런 상태가 그런 전쟁 시기의 특징. 그렇죠. 특징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여성 예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표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화 예술로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네네.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전쟁 시기의 위로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위로를 여성국극이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인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하튼 배우들이 팬을 몰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엄청 들었죠. 저 얼마 전에 그래요? 박물관 가가지고 실제로 팬레터 봤어요.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구구절절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요? 자, 정말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해도 크게 맞아요.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팬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 영화가 막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영화는 1년에 한 15편 만들어졌다면 여성국극은 신작으로만 네. 24편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요? 그 상황만 보더라도 여성국극이 얼마나 대중적인 장르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 이제 어쨌든 뮤지컬에 이렇게 비견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았을 때.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자, 여성 국극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잠깐 실제 여성국극을 짧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성국극 춘향가 중 한 대목 사랑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아. 도련님.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 이래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오래도래 사랑 다 저희가 좀 전에 여성국극 춘향전 중에서 이제 사랑가 짧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몽룡 역할 박수빈 대표님께서 하셨어요. 맞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춘향전 우리가 보통 아는 판소리 춘향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 내용은 같죠. 내용은 네네. 같는데 일단 여성국극 장르로서 무슨 작품을 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이나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춘향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춘향이, 이도령, 월매 막 이렇게 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여성국극은 방자와 뭐 향단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역졸들 하나하나까지도 예. 다 존재감 있게 다뤄져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여성국극의 어떤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춘향전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그렇게 조명받지 부각되지 못하던 인물들까지 부각한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 공연은 1세대부터 3세대 배우들이 함께 서는 무대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빈 배우님은 3세대로 이제 분류되는데 이 세대 분류 기준이 뭐예요? 일단 1세대는 네. 지금 여성국극이 태동할 때 함께 하신 분들. 저희 조영석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91세시고 또 지금 생존해 계시는 또 최연장자이신 94세 이소전 선생님 계시고요. 거의 31년생이나 30년생. 그렇죠. 예. 네, 3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1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국극에 정말 황혼기를 겪지는 못했지만 그 무대를 보고 자란 분들이 이제 2세대가 되고요. 저희 같은 3세대는 이제 1세대 스승님께 이 사사를 받은 계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죠. 야, 근데 그 90대 1세대 스승님들이 되게 정력적인가 봐요. 이제 지금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정도면. 아, 그럼요. 지금도 현역이시죠. 오늘도 아니, 같이 그럼 공연하고 왔어요. 94세 현역이라 이거예요? 네네. 야, 아니 이게 잘 소리가 나옵니까? 솔직히? 옛날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예. 지금 들어도 다들 깜짝 놀랄 만큼 현역이에요. 무릎이나 이런 데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렇지. 어쨌든 이 소리 내는 데는 뭐 젊었을 그렇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소름 돋게 나오죠. 아, 소름 돋게? 네. 네네. 자, 세대가 다른 배우들, 특히 정말 대선배님들하고 연습하는 거, 또 연기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려워요. 어떤 점에서? 일단 레전드 춘향전을 제가 처음 기획하고 제작했을 때 네. 목적은 하나였어요. 1세대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성국극이 어떤 장르인지 그 먹과 맛은 그 매력은 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그걸 만들었고 같이 행했던 그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계실 때 무대를 한 번이라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제 진짜 그만할 거다. 이거 하나만 하고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여성국극 많이 사랑하시지만 이걸 지켜나가고 계속 있었습니다.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아봐 주세요. 함께 즐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들 대중들에게. 예. 그래서 선생님들의 간절함을 아니까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떤 거를 표현을 이만큼을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컸죠. 그래도 우리 대표님 박수빈 대표님 보니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박수빈 대표님은 어쩌다가 여성국극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은 이제 풍무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판소리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 판소리 스승님께서 여성국극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소리꾼 지금 뭐 판소리 무형유산 이제 보유자분들이나
전통의 어떤 몸담고 계신 어떤 대가들 있잖아요. 네네. 대가들 중에 여성국국을 안 거쳐 가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다들 여성국국을 알지만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쉬쉬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언급이 안 됐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저희 스승님은 여성국국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네. 제가 정동극장에 상설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네. 그때 제가 조영숙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여성국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그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다가 우리 박수빈 대표님은 여성국극 제작소 창립했습니다. 자, 제작소 만들어야겠다. 사람 모아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승님이 살아계실 때 네네. 여성국극의 그런 가치를 한 분한테라도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운영해 나가면서 어려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단 저는 아예 아무 지원이 없는데도 무대를 만들었고요. 예. 그냥 정말 개인 사비 그리고 일일이 펀딩 받고 막 예. 이러면서 정말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시기가 정말 컸고 그 지금도 당시만 그래요? 해도 지금은 좀 나아졌죠. 그래요? 계속 만들어 갔으니까.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지원 사업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여성국국이 이 시대에 왜 있어야 됩니까? 이런 네.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국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들을 듣거든요. 그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주 단체도 됐고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발판을 계속 마련하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아직은 힘들죠. 우리 박수빈 대표님이 많이 기여하신 것 같고 3253님이 박수빈 대표님 시크한 멋이 흐르시네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성 국극이란 좀 생소한 장르를 잘 알려서 앞으로 대중들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3494님이 2세대 이옥천 선생님이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탕하고 멋지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하트 표시 왔어요. 자, 지금 여성국극 제작소에서 하고 있는 공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계획 중인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일단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창작선실 사업으로 아르코 대극장에서 네. 1월에 저희 8회 동안 여성국극 공연을 하거든요. 벽에가 네. 된 사나이라는 작품이고요. 네네. 여성국극의 남녘 배우의 삶을 그 안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관심을 주시면 재미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여성국극을 다룬 영화도 나오거든요. 다큐 영화인데요. 네네. 여성국극의 1세대 분들, 2세대 분들의 모습 아까 이옥 선생님 보고 싶다 하셨는데 네네. 그 영화에서 아마 자세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드라마 정년이 여성국극 소재로 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여성국극 주목도 좀 높아졌습니까? 엄청 높아졌죠. 아, 그래요? 일단 제 꿈이자 소원은 제가 단체를 시작할 때 목적은 여성국극이 있었다는 것만 알리면 된다. 네. 근데 정년이를 통해서 여성국극이 있었다는 거를 대중들이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요. 그건 큰 의미로 와닿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박수빈 대표님 보시기에 여성국극의 부활을 위해서 좀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요? 더 번창한다 그러나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나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네. 그것보다 저는 예술가로서 이 예술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질 좋은 공연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국악인들도 여성국극을 많이 접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네네. 근데 정말 연극인들, 소리를 할 수 있는 국악인들, 춤을 출 수 있는 예인들 이런 분들이 여성국극을 하려고 자꾸 들어오고 청소년들이나 국악인의 꿈을 꾸는 사람이 여성국극을 한 장르로 보고 네. 몸 담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계속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대중들은 여성국극을 좋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변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긴 하는데 여성국극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미 부여를 해주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국국이라는 장르는 딱 한 단어로 보자면 네. 해체에 있는 것 같아요. 해체. 네,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해체할 수 있고 어떤 장르를 어디까지 해체할 수 있고 그 해체된 다음에 그걸 어디까지 합칠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개인적으로도 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따로 또는 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무대에서 네.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대에서 증명해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빈 여성국극 제작소 대표였습니다. 박수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첫날이면 3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 유재하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유재하 씨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